61세 전호성 씨의 삶은 오랫동안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는 예비 며느리로 인해 그 평온한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전호성 씨는 복수를 다짐하며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보자 하니까 진짜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예비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포악한 언행에 전호성 씨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식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 앞에서 그는 벙쩍이만 했습니다. 그에게도 다시 평온이 오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전호성 씨는 3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그가 세상의 빛을 본 순간 이미 큰형은 장가를 들어 집에 아내를 들인 상태였죠. 부유한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나면 복덩이 소리를 듣는다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쌀 빠지는 구멍이 하나 더 늘었다는 푸념만 들릴 뿐이었고 전호성 씨 역시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 같은 걸 왜 낳으셨는지 몰라. 넌 떡 먹지 마. 하지만 이건 우리 아버지가 준 건데. 시끄러워. 아버지랑 엄마한테 이르면 아주 그냥 입을 영영 못 벌리게 해줄 줄 알아? 가난한 집안에서 형제간의 우애가 싹틀리 없었습니다. 어쩌다 집에 간식거리라도 들어오면 형과 누나들은 전호성을 철저히 외면한 채 자기들 입부터 채우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집안의 중심을 잡아야 할 큰형마저도 자기 자식이 태어난 뒤부터는 전호성에게 돌아가야 할 음식까지 빼앗아 자기 아이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단 한 사람, 전호성 씨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우리 막둥이 오늘 아버지랑 같이 놀까? 좀 나가볼까? 네, 너무 좋아요, 아버지. 왜 걔만 데려가요? 나도 갈래요. 일하러 가는데 주렁주렁 달고 가면 욕만 얻어먹는다. 너희는 여기서 간식 좀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날도 전호성 씨는 여느 때처럼 아버지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8살짜리 꼬맹이에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느 논에 가요? 감나무집 김영감님네 간다. 전에 너한테 곶감 줬던 할아버지 기억하지? 네, 키 크고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기억력이 좋네.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사꾼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10식구의 끼니를 책임지기 위해 해가 뜨기도 전부터 일터로 향해 늦은 밤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아버지 얼굴에는 이상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이상하다. 속이 영 불편하네. 아버지는 아침부터 속이 좋지 않다며 중얼거리셨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에 벌렁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논두렁에 주저앉은 아버지를 보며 어린 전호성 씨는 온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다니 그건 전호성 씨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른 가서 누가 의원 좀 불러와요. 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에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 동네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탕약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끙끙 앓는 아버지의 모습에 집안 전체가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집안의 기둥이 무너질 위기였으니까요. 이건 왜 안 나아지지? 어머니는 옆에서 아버지의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고 시간은 그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시골 중에서도 깡시골이었던 터라 제대로 된 병원에 가려면 차를 타고도 한참을 나가야 했고 아버지는 이미 너무 지쳐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집안의 큰 어른이었던 할머니가 성성한 눈빛을 빛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귀신이 들린 거다. 그것도 어지간히 독한 귀신이야. 애미야, 얼른 가서 저기 산골 무당을 불러와라. 예? 어머니,
그런데 그럴 시간에 얼른 사람을 보내서 차편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디서 토를 달아?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다가 정말 내 아들 죽게 할 셈이야? 할머니의 성화에 결국 전호성 씨의 어머니는 마을 무당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푸닥거리가 시작됐고 꽹과리 소리와 거친 주문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어린 전호성 씨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너그럽게 웃으며 가족을 지켜주시던 든든한 아버지. 그 손은 늘 힘이 있었고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하지만 그날의 아버지 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힘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매갈이 하나 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안 돼! 안 된다고! 나 혼자 어떻게 애들하고 살라는 거야? 어머니의 절규가 장례식장 가득 메아리 쳤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씩씩하게 논을 가시던 아버지는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시신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뒤늦게 들은 이야기로는 아버지가 앓고 있던 병은 단순한 맹장염이었습니다. 제때 병원에 가기만 했더라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병이었죠. 하지만 시골의 무지와 미신이 결국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만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호성 씨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물었지만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험난해질지 그 누구도 감히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 목 놓아 울던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산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전호성 씨는 불과 8살의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땐 어머니가 참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전호성 씨는 지난 날을 떠올리며 커피잔을 조용히 들어올려 목을 축였습니다.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전호성 씨는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던 큰형의 손에 이끌려 동네 양복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전호성 씨는 일꾼으로 팔리다시피 했습니다. 양복점 주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대하듯 전호성 씨를 말 그대로 종 부리듯 부려댔습니다. 그는 수없이 울며 집으로 돌아가 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큰형의 차가운 박대뿐이었습니다. 난 이미 내 값을 받았다. 이제 와서 그 돈을 양복점 노인네한테 돌려줄 수는 없어. 날 원망하려거든 얼마든지 원망해라. 형제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게 내 자식과의 천륜이니까. 그 말은 어린 전호성 씨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결국 그는 다음 날 이른 새벽 양복점을 몰래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그 이후 전호성 씨는 길바닥에서 구걸을 하며 밤이면 노숙을 하며 말 그대로 거리의 아이가 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전호성 씨를 거두어준 것은 당시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던 마음씨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전호성 씨는 사람다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는 참 운이 안 좋은 사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아. 전호성 씨는 커피의 향을 천천히 음미하며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전호성 씨의 나이 61. 지나온 세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는 이제 어엿한 자전거 가게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근 상인회에서도 회장을 맡을 만큼 성품도 좋고 인망도 두터운 인물이 되었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 어린 아내와의 이혼, 그리고 혼자서 아들 성준을 키웠다는 사실이었죠. 더욱이 그 아들 성준의 행실은 언제나 전호성 씨의 속을 태우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자전거 가게 안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즐기며 평온을 누리던 그 순간, 그 평화를 산산조각 낸 건 다름
아닌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깜짝이야. 전호성 씨의 손에서 커피잔이 덜컥 소리를 내며 받침에 부딪혔습니다.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전호성 씨는 휴대폰 화면에 깜빡이는 우리 아들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시계부터 쳐다보았습니다. 아직 오후 2시. 한창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기에 전호성 씨는 불길한 예감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 녀석이 왜 또 전화를... 어휴, 불안해서 심장이 다 쿵쾅쾅거리네. 사실 전호성 씨가 반사적으로 시계를 본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썽을 자주 일으켰던 아들 성주는 시도 때도 없이 문제를 터뜨렸고 그때마다 전호성 씨는 불려다니며 뒷수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 버릇은 성인이 된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전호성 씨는 전화가 울릴 때마다 지금이 몇 시인지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지 혹시 또 사고를 친 건 아닌지 본능처럼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는 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전호성 씨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성준아. 무슨 일이니? 아니, 아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내가 전화를 몇 번을 걸었는데. 아들의 짜증 섞인 다급한 목소리에 전호성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 터진 건가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죠. 미안하다. 잠깐 커피 마시느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무슨 일이라니요? 당연히 있죠. 아버지가 약속 안 지키셔서 지금 제 머리가 짜증으로 터질 것 같으니까요. 약속! 카드 대금 입금해달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오늘까지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고요. 아들의 말에 전호성 씨는 그제야 아득히 잊고 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가게에 들렀던 아들이 신용카드 값을 좀 도와달라고 했었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그건 전호성 씨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자기가 쓴 카드 값은 자기가 갚는 것이 마땅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은커녕 되레 화를 내며 전화를 걸어오는 아들. 하지만 부모라는 존재는 참 이상한 겁니다. 분명 억울한 상황임에도 전호성 씨의 머릿속에는 혹시 내가 자식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만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완전히 잊고 있었어. 지금 당장 확인해 볼게. 미안하면 끝인 게 아니잖아요. 아빠 때문에 안 그래도 일 바빠 죽겠는데 연체 문자까지 받았다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조급하고도 화난 어조였습니다. 자기 입으로는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아들의 말투는 정중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명령조에 가까울 만큼 거칠고 강압적이었죠. 마치 전호성 씨가 당연히 해줘야 할 의무라도 되는 양 아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태도에 전호성 씨는 점점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진짜 미안하다. 카드 연체되면 큰일이지. 알았다. 금방 처리해 줄게. 다음부터는 제발 제때 좀 챙겨주세요. 나이 드시니까 깜빡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건 그러면 안 되죠. 아들의 혀차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화를 끊겠다는 말도 없이 통화는 일방적으로 뚝 끊겨버렸습니다. 전호성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고 당황한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려 커피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번졌지만 마음속 허전함을 달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어버린 커피에서는 차가운 습기만이 올라왔고 전호성 씨의 가슴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참 이렇게 아들한테 쩔쩔매서는 안 되는데. 전호성 씨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아들의 응석을 무작정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걸, 이대로 아들의 뜻대로만 해줘서는 결국 그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들이 화를 내며 쏘아붙이기 시작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리가 멍해져 버렸습니다. 확실히
내가 가족에 대한 결핍이 있는 모양이야. 전호성 씨에게 가장 깊은 상처는 바로 가족의 정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일하게 따뜻한 사랑을 주었던 아버지는 너무 이르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렸습니다. 그 후 자신을 돌봐야 했던 큰형은 전호성 씨를 양복점에 팔아넘겼고 결국 전 부인과도 이혼하면서 정을 나눌 사람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남은 단 한 사람 아들 성준만이 전호성 씨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전호성 씨도 이제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꼭 말을 꺼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녀석에게 한번 진지하게 말을 해봐야지. 나라고 언제까지나 자기 응석을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어느덧 전호성 씨도 자신의 노후와 여생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서운하게 해도 그래도 그런 자식의 앞날만 걱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전호성 씨였습니다. 아들을 위해 은행에 들러 계좌 이체를 마친 전호성 씨는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전호성 씨는 급히 은행 외벽에 몸을 기댄 채 거칠어진 숨을 힘겹게 골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사실 전호성 씨는 최근 들어 건강에 이상을 자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전호성 씨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덜컥 큰 병이라도 나올까봐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자신의 건강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성준의 최근 행보였습니다. 가까스로 어지러움이 가라앉자 전호성 씨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이 전에 보내줬던 사진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녀석, 아주 그냥 좋아서 죽으려고 하네. 그렇게나 좋을까? 사진 속에는 성준이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머리를 현란한 색으로 염색한 여성이 새초롬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성준의 예비 신부, 그러니까 전호성 씨의 예비 며느리가 영이었습니다. 도대체가 왜 하필이면 클럽에서 만난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전호성 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영은 흔히 말하는 노는 여자에 가까운 인상이었습니다. 아들 말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는 클럽은 예전 아저씨들이 생각하는 그런 퇴폐적인 곳이 아니라고 했지만 정작 아들이 보내온 가영의 사진을 보면 전호성 씨의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짙은 화장, 노출이 심한 옷차림, 전형적으로 잘 놀게 생긴 여자의 모습이었죠. 머리칼 색깔은 또 이게 뭐야? 내 딸이었으면 바리깡 들고 그냥 빡빡 밀어버렸을 텐데. 게다가 직업도 헤어 디자이너라며 머리 색깔 역시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분홍색과 노란색이 뒤섞인 어지러운 색깔이었죠. 그래, 이런 건 요즘 세상이라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호성 씨를 진짜 불안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던 가영의 몸 곳곳에 새겨진 문신들이었습니다. 팔뚝에는 나비와 호랑이, 다리에는 사슴과 장미가 어지럽게 얽혀 있었죠. 아주 그냥 자기 온몸을 짐승들로 가득 채워놨구만. 무슨 동물원도 아니고 말이야. 전호성 씨의 입에서 저절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 성준은 엄마 없이 자라면서 전호성 씨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덕에 오히려 응석바지로 자라버린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인지 여자에게 유난히 집착하고 쉽게 매달리는 성향도 보였죠. 실제로 가영이에게 전화만 오면 전호성 씨와 함께 밥을 먹던 중에도 벌떡 일어나 가영에게 달려갔습니다. 아, 아빠, 나 잠깐 급하게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아니, 이제 겨우 밥이 나왔는데 한술도 뜨지 않고 어딜 간다는 거니? 죄송해요. 일단 급해서 좀 가볼게요. 그날도 아들은 그렇게 허겁지겁 식당을 나가버렸고 전호성 씨는 혼자 남겨진 자리에서 말없이 밥숟가락을 들어야 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당연하게도 아들이 그렇게 얼간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면 전호성 씨의 마음은 심란해졌습니다. 자기 여자를 잘 대해주는 건 좋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흐뭇할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호성 씨가 보기엔 예비 며느리 가영은 아들의 얼굴빛만 상하게 만들지 현모양처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 조용히 주저앉은 전호성 씨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안한 예감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들 성준이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더니 이내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제가요. 장기기증 서약서를 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통화를 하던 전호성 씨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잠시 자기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뭐? 뭘 했다고? 장기기증?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게 맞니? 네, 제대로 들으신 거 맞아요. 아빠도 전에 뉴스 같은 데서 보셨잖아요. 위대한 의인 청년 6명이 새로운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요. 아들은 자신이 한 행동을 마치 대단하고 순수하며 숭고한 선택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호성 씨도 머리로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심이고 존경받을 만한 선택이라고도 생각했죠. 하지만 왜 하필 내 자식이 그런 걸 하느냐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내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고통보다도 자식 손끝이 종이에 베이는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잖아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런 걸 결정한 거냐? 장기기증이라니. 너 그게 뭔지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거야? 전호성 씨가 아는 아들은 다소 덜렁대고 무턱대고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충분히 고민했죠. 하지만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바로 인생이잖아요. 저도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요, 어제 가영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을 나누는 결정, 얼마나 숭고하고 멋있어요. 허세 섞인 말투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아들의 말에 전호성 씨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고 불편해졌습니다. 아들이 정말 남을 위한 이타심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전호성 씨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겉멋에 찌들어 충동적으로 벌이는 일이라면 그것은 단호히 막아야 한다는 점이었죠. 그때 문득 전호성 씨의 머릿속에 의문이 하나 스쳤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 녀석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지? 원래 성주는 하루하루 뭐 먹을지 고민하고 여자친구에게 푹 빠져 지내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성격에 이런 쓸데없이 복잡하고 진중한 결정을 스스로 내린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성준아, 장기기증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야. 네가 죽고 나면 네 몸을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떼어간단 말이다. 너도 뉴스에서 봤잖니? 고인을 함부로 모독하고 시신을 멋대로 다루는 인간들도 있다고. 아빠, 그런 건 정말 일부예요, 일부. 그런 걸 걱정하고 있으면 살면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진짜 아빠는 다 좋은데 너무 생각이 구시대에 갇혀 계신 게 문제라니까요. 아들의 말을 들은 전호성 씨의 근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말은 그럴싸했지만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호성 씨는 정말로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심을 다해 이야기하는데도 아들은 충동적이고 자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구시대적 인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그런 태도에 전호성 씨의 마음속 의구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한
그림자의 비며느리 가영이 얼굴이 얼핏 떠올랐습니다. 설마 이것도 네 여자친구 가영이가 하자고 한 건 아니겠지? 네? 갑자기. 여기서 가영이 얘기가 왜 나와요? 순간 아들의 말투가 흔들렸습니다. 그 반응은 전호성 씨로선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는 단서였습니다. 가영이가 부추긴 게 맞나 보구나. 아니, 그건 맞긴 한데요, 아빠.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듣다 보니까 정말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냥 멋모르고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요. 저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요. 성주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며 변명했지만 전호성 씨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속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인생의 결정을 결국 또다시 누군가의 말에 휘둘려 내렸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아프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는 놈이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해도 장기 기증 같은 일은 동의할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여자의 말에 휘둘리다니요. 너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어이가 없네. 장기 기증이라 말이 좋아 장기 기증이지. 예전부터 죽은 사람 신체를 훼손하는 건 어디 범죄자한테도 쉽게 안 하던 짓이었어. 아직 예비 며느리 가영이라는 여자를 제대로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전호성 씨의 가영에 대한 호감도는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도대체가 뭐하는 여자이기에 내 아들을 이렇게까지 휘두르는 건지. 결혼은커녕 약혼도 채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에서 어떻게 남자에게 장기 기증 같은 민감한 결정을 부추길 수 있는지 전호성 씨는 화가 났고 기분까지 괘씸해졌습니다. 여하간 나는 반대다. 내가 죽고 나서 네가 멋대로 하겠다 하면 몰라도 내 살아생전에는 절대 안 돼. 하지만 성주는 그런 아버지의 단호함 앞에서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엔 반항과 확신이 뒤섞여 있었고 그게 전호성 씨의 마음을 더욱 착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는 왜 세상을 그렇게 좁게만 보세요? 좀 더 넓고 더 아름답게 바라볼 순 없어요? 뭐라고? 아니 이놈이 진짜... 답답함에 잠시 침묵하던 전호성 씨는 문득 떠오른 생각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넌 장기 기증 서약서를 썼다고 치자. 가영이는? 너한테 그 서약서 쓰게 부추긴 가영이 본인은 당연히 진작에 서약했겠지? 아니요. 뭐라고? 아직 못 썼어요. 가영이가 근래에 몸 안 좋은 데가 좀 있어서. 일단은 그것부터 치료하고 서약하기로 했거든요. 아니, 그게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너는 서약서를 쓰게 해놓고 정작 자기는 빠져나갔다고? 그날 전호성 씨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결국 마지막에는 감정만 상한 채로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전호성 씨로서는 이토록 마음이 상한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그는 그놈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보답이 겨우 이거라니. 하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을 혼자 끙끙 앓던 전호성 씨는 결국 그 답답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혼자서 조용히 근처 산에 있는 절로 향했습니다. 그렇다고 전호성 씨가 딱히 불교를 믿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 그대로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조용한 산길을 오른 것뿐이었습니다. 산길을 걷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전호성 씨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기 기증이든 뭐든 자기 멋대로 하겠다며 윽박지르던 녀석이 이제 와서 전화는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절에 도착해 스님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산기운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산을 내려오는 길 다시 한번 아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호성 씨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전화를 하는 거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참, 부모의 마음이란 게 얄궂은 겁니다. 화를 내며 모질게 굴다가도 막상 자식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걱정부터 드는 게 부모였죠. 그리고 전호성 씨는 그런 자신이 싫어질 정도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내려오던 중 전호성 씨의 눈에 들어온 건 산초 입에 차를 세운 채 서성이고 있는 아들 성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들 얼굴 보고 그 말부터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으세요? 왜 안 받긴 그걸 몰라서 묻는 거냐? 전호성 씨의 말은 부모 마음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고도 모르는 아들에게 던지는 씁쓸한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줄은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알긴요? 아빠 휴대폰에 위치 추적 프로그램 깔아놨던 거 까먹으셨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전호성 씨가 예전에 몸이 자주 안 좋다고 말하자 아들이 걱정해서 몰래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깔아두었던 적이 있었죠. 과거엔 그런 자상한 면도 있었는데 이제는 여자 하나 때문에 그 마음이 온통 엉켜버린 것 같아 더 서글펐습니다. 여하간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는 몰라도 난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다. 전호성 씨는 아들을 지나쳐 가려 했지만 성준은 조심스레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왔는데 그냥 가게 두는 게 어디 있어요? 어차피 내가 뭐라고 하든 장기 기증이고 뭐고 다 네 마음대로 할 거잖아. 더 대화해서 뭐해?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아들의 예상치 못한 사과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빠 의견을 무시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요즘 스트레스를 받아서 말을 좀 함부로 한 것 같아요. 전호성 씨는 아들의 거듭된 사과에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아들이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던 터였습니다. 응석 바지인 건 예전부터였지만 이렇게까지 한 방향으로 치우친 모습은 처음이었죠. 이대로 아들의 사과를 받아줘야 할지 아니면 더 단호하게 나가야 할지 그는 복잡한 심정에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럼 이제 용서해 주신 거죠? 전호성 씨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은 혼자서 용서를 바라는 듯 서둘러 매달리는 말투였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용서에 집착하지? 싶던 그때 아들은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성준은 식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도 이제 직접 만나보셔야죠. 만나봐? 누굴? 누구긴요. 성준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제 여자친구 그러니까 아빠 며느리 될 사람 가영이를요. 집으로 돌아온 전호성 씨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아들이 남긴 말을 곱씹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장소랑 시간은 이미 제가 다 정해놨으니까 아빠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벙쪄 있는 전호성 씨 앞에서 아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싱글 웃으며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전호성 씨는 거실에 앉아 텅 빈 탁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녀석이 벌써 그런 것까지 다 정해놨단 말이지. 왜 굳이 내가 있는 곳까지 찾아왔나 했더니 결국 자기 할 말만 하려고 온 거였구만. 그렇게 생각하니 아까 들었던 아들의 사과가 정말 진심이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장기 기증은 내 반대에도 고집을 부리고 여자친구는 내 눈에도 영 아니고 이제는 만나는 장소와 시간까지 제 멋대로 정해놓고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말을 듣는 건 하나도 없구만. 전호성 씨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바쳐 키운 아들이지만 마음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뭐 하나 할 때마다 아빠, 이래도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해요? 하고 물었던 아들이 이제는 모든 걸 알아서 해버리고는 나중에야 통보만 하니 전호성 씨의 마음엔 점점 더 서운한 감정이 쌓여갔습니다. 가영이라는 아가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면 좋겠는데. 이어진 전호성 씨의 혼잣말엔
희망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사진으로 본 그녀의 모습이 영 못마땅했던 탓에 그녀를 향한 기대조차 마음 한켠에선 식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근심 가득한 채로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전호성 씨는 차에 올라 아들과 가영을 만나기로 한 장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지만 긴장 때문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겁니다. 잠시 신호에 걸려 멈춰선 사이 전호성 씨는 갑자기 심장이 심상치 않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전호성 씨의 가슴은 마치 뛰쳐나올 듯 격하게 요동쳤습니다. 가슴을 끌어안은 채 인상을 찌푸리며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댔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논밭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던 아버지의 모습이 문득 뇌리를 스쳤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지만 전호성 씨는 고통에 몰두한 나머지 그것조차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정을 모르는 뒷차는 경적을 날카롭게 울려댔습니다. 빨리 가라고. 하지만 정작 전호성 씨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이드 미러에 뒷차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자, 사람이 오네. 도움을 청해야겠어.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도착한 그 사람은 다짜고짜 욕부터 내뱉었습니다. 아, 진짜. 시간도 없는데 빨리 안 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전호성 씨는 점점 몽롱해지는 정신을 겨우 붙잡으며 간신히 차에서 내려 도움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도 전에 상대가 먼저 차문을 세게 열어젖혔고 갑작스레 열린 문에 균형을 잃은 전호성 씨는 그대로 쏟아지듯 차 밖으로 넘어지며 콘크리트 바닥에 뒤통수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먹먹한 통증이 뒤통수를 때리자 전호성 씨의 정신은 아예 몽롱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꾀병까지 부리네, 할아버지. 아, 진짜 나 바쁘다고요. 짜증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흐릿한 시야 너머로 전호성 씨가 본 얼굴, 그건 다름 아닌 그날 만나기로 했던 예비 며느리 가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말을 하려 해도 머리는 멍했고 혀는 남의 것처럼 어눌했습니다. 분명히 가영이 얼굴을 알아봤지만 그에게서 나오는 말들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차문이 갑자기 열리며 쓰러진 충격은 생각보다 심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호성 씨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신을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이름을 내뱉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영은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짜증을 퍼부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할아버지, 빨리 일어나시라고요. 그렇게 들어눕는다고 난 줄 돈 없다고요. 전호성 씨는 뭐라도 말해보려 했지만 입술은 떨리기만 했고 의식은 점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꺼져가는 의식 너머로 들려오는 건 오로지 가영의 거친 폭언뿐이었습니다. 아, 진짜 별 거지 같은 노인네랑 엮여서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것이 전호성 씨가 세상에서 들은 마지막 말이자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잠시 후 전호성 씨는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던 그 순간 지친 얼굴의 아들이 다가와 전호성 씨가 깨어난 걸 확인했습니다. 아빠, 정신 좀 드세요. 여긴 병원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길에서 쓰러지셨었대요. 저 아빠 고비 넘기시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성주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천운이었다며 모든 게 가영이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영이가 우연히 아빠를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했대요. 그 덕분에 병원에 빨리 도착해서 다행히.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호성 씨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건 마지막 순간의 기억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고함을 지르며 결과적으로는 차문을 3개 열어 자신을 다치게까지 만든 예비 며느리가 영의 모습이었습니다. 전호성 씨가 반문하려는 찰나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가영이가 수줍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전호성 씨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불안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전호성 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살 수 있었던 게 제이 덕분이라고? 정말 어이가 없는 소리구만. 영문도 모르는 아들에게 전호성 씨는 마침내 진실을 모두 말했습니다. 애초에 내가 심하게 머리를 다친 이유가 전부 이 여자 때문이었어. 이 여자가 신호에서 기다리던 내 차문을 열더니 그대로 날 쓰러지게 했단 말이다. 아빠,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영아, 지금 아빠가 착각하시는 거지? 가영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당돌하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오빠. 아버님이 머리에 충격을 받으셔서 헛것을 보신 게 아닐까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호성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람을 쓰러뜨려 놓고 이제는 피해자를 미치광이로 몰아가다니. 그 태도엔 뭔가 섬찟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전호성 씨는 가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을 인간이구나.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정기의진입니다. 간단하게 환자분 상태만 좀 체크할게요. 상황을 알 리 없는 의사는 차분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전호성 씨는 간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머리가 정말 헛것을 볼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다쳤나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의사는 약간 심드렁한 표정으로 의아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으셨던 건 맞지만 인지 능력에 이상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사의 말에 가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굳어졌고 아들 성주는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호성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여유롭게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준아, 너 내 말 무시하고 연애질 하더니 아주 정말 대단한 여자를 데리고 왔구나. 나는 이 결혼 절대 반대다. 만나고 싶으면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아빠, 일단은 진정하시고. 진정은 뭔 놈의 진정이냐? 다 필요 없고 너네끼리 알아서 만나. 며칠 후 전호성 씨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은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도 가영과의 만남을 이어가겠다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 대신 여자 편을 드는 모습이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전호성 씨는 그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껏 수없이 꺾이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며 살아온 인생처럼 그는 또 그렇게 혼자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애초부터 전호성 씨는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특별히 여겨왔던 것뿐. 하나의 인간으로 냉정히 보면 아들의 한계가 딱 그 정도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 없이 처음엔 무척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전호성 씨는 점차 혼자 남은 삶을 받아들였고 혈육의 정이 그립기도 했지만 그 대신 혼자만의 생활 속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물론 때로는 걱정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외면하고 여자 하나의 마음을 뺏긴 아들이지만 자식의 앞날에 대한 염려는 마음 한구석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녀석도 생각이 있다면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그때까지 내가 할 일은 내 인생을 멀쩡히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로 행복을 나누면 복이 찾아옵니다. 전호성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건만 결국 돌아온 건 서운함과 실망뿐이었죠. 자신의 고통보다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짓밟는 말과 행동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요. 부모의 진심을 몰라주는 아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모른 채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며느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호성 씨의 대처가 현명하고 통쾌했다고 느끼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혹은 여러분이라면 어떤 식으로 행동했을지 지혜로운 의견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진한 감동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